네, 안녕하세요. 시사테크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그 좌파는 굉장히 건전한데 그 좌익 어떤 폭력주의가 요즘에 성행하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민초들까지 이렇게 뭔가 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네이버 뉴스 스탠드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각종 언론사마다 어떤 헤드라인만 볼 수 있어서 그날 그날의 어떤 이슈를 쉽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 헤럴드 경제에 보면 집주인이 2억을 올려달래요. 뭐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날 이슈나 그날 어떤 경제 상황, 미국 증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미 연준 의사록 다수 의원 9월 금리라 적절. 뭐 예를 들어서 0.25%냐 0.5%냐 이런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의사록에 이제 뭐 점도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이제 어떤 연설을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어떤 시장에서 이제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한번 제일 큰 헤드라인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2억을 올려달래요. 1만 가구 매머드 입주장도 못 막았다. 매머드 입주장. 뭔 소리야? 음,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 뭐 2년마다 할 수 있고 한 4년 정도 할 수 있고 상가는 이제 10년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 기간이 늘었죠. 이제 이 2년이 지나고 나서 5%가 이제 상한선인데 만약에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은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뭐 막 10% 20%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원천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어떤 왜냐면 공산당들이 그렇거든. 공산당들이 이게 규제로 그냥 찍어 누르면은 시장은 나한테 승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권력으로 내 어떤 권능으로 찍어 누르면 시장은 그냥 깨갱할 것이다는 이런 의식이 가요. 공산당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네들이 뭐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놓고 오히려 지금은 거의 전체주의를 지금 표방해 가는 게 아닌가. 문재인이가 무능한 문재인이가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주택이 이렇게 폭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철저하게 투명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 조항들을 계속 주면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주고 그리고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주택으로 오로지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은 뭐 도시 정비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오로지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 분양주택으로만 그 용도를 묶어서 공급을 계속 이제 시그널을 줬다면 이렇게 폭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이 용감한 거라고 그냥 공산당처럼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망가진 거거든요. 이게 또 부동산에서는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의 일반 어떤 원칙인데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한 번 나빠지는 데는 정책 실패로 한 번 나빠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한 번 나빠진 것을 다시 리제너레이션 다시 재생하는 데는 몇십 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참 피해는 이제 다 민생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똥 싸고 놓고 가면은
그 뒤치다거리는 다 보면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생의 몫이라는 거죠. 문재인이랑 그 똘마니들이 정말 똥을 싸놓고 덤탱이를 누구한테 씌웠느냐? 중개업자들. 물론 이단의 고의가 있어서 정말 사기칠 목적으로 짜고 친 놈무 새끼들은 무기징역을 때려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주택 정책 실패로 주택 시장 가격이 급등한 나머지 그 대체제도 동반 상승이고, 대체제라면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거겠죠. 빌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폭등을 했어요. 그 폭등을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시들해지면서 그 폭등한 대체제들까지 오히려 아파트의 낙폭보다 더 폭망을 했거든요. 여기서 전세 자살 깡통 전세 나오면서 사기 아닌 사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재인은 누구를 덤탱이를 씌웠느냐? 중개업자들, 감정평가업자들, 시공회사들, 시행사들, 무슨 뭐 운용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덤탱이를 씌우고 똥을 싸놓고 양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1억 가까이 상승했는데 전셋값이 1억 넘게 뛰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환경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든 변수들이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옛날에 6.25 때 있잖아요. 공산당, 지금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간첩의 정의는 굉장히 폭넓습니다. 스파이들도 다 간첩이라고 간주하고, 즉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간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한테 정보를, 한국 우방 동맹한테 정보를 줬던 자도 간첩으로 지금 기소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슨 자유주의 뭐 개 꼴값 떠는, 뭐 자유가 어떻고 개 꼴값 떨면 뭐 공산당을 좋아해야지 뭐 자유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우리나라는 모든 변수들이 주택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오르냐? 우리가 6.25 때 안전한 세프티 존이 어디죠? 어디였죠? 낙동강 일대요. 낙동강 일대, 그죠? 낙동강 일대.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거기로 갔잖아요. 낙동강 주변 그 안전지대로 갔잖아요. 6.25 때 우리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도 내부에 뭐 빨갱이들이 많지만, 좌파를 가장한 폭력주의자들이 많지만 안전지대로 갔잖아요. 세이프티 존으로 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변수들이 초고령화, 초저출산, 그 다음에 글로벌,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사면초가죠. 사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글로벌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느냐? 여기가 세이프티 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변수들이 주택 가격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서울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실수요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LTV, DSR, 스트레스 DSR 또 시행이 되잖아요. DSR, DTI. 뭐 이제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인컴이 뭐 뎃을 커버리지를 못하면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야. 이제 서민들은 정말 정책 자금을 이용해라. 근데 문제는 정책 자금도 주택금융공사의 그 어떤 그 생애 최초 대출 한도를 보면 집값이 5억이에요. 문재인이 때도 5억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 5억이야. 문재인이 때도 5억이야. 지금 누구야? 윤석열이 때도 5억이야. 근데 각각 정부마다 이 5억이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문재인 때 어때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집값이 굉장히 안정화됐어요.
32평형 전용 한 85 이하겠죠. 85 내외겠죠. 서울에요. 서울 외곽에요. 3억 초중반 주면 32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아니, 지금 아니라 문재인이 때 어땠어요? 거의 10억까지 갔거든요. 서울 외곽도 10억? 지금도 어때요? 10억에서 10억도 10억에서 약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제가 연봉을 1억을 받았어요. 근데 박근혜 이명박 때 아파트를 3억 내외, 3억 5천 내외, 3억에서 3억 5천 내외 살 수 있었어요. 서울 외곽. 근데 10억이 돼버렸어요. 실질소득의 반, 인플레를 고려한 실질소득은요, 한 40%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이 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1세대당 1가구 공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지금 서울도 1세대당 1가구 주택 보급률이 넘었고, 지방은 벌써 1.5가 넘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오른 이유는 문재인이 때 학습 효과요. 또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안전지대로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주택으로 투기를 하는 그 투기 세력들하고 맞물려서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이런데 조바심을 내거나 뭐 이렇게 조급함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약보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너무 그 폭락을 해도 굉장히 그 서민경제, 지금 가계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굉장히 리스크 프리미엄이지만 집값이 그렇게 폭등한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강남 3구라든지 그들만의 리그 있잖아요. 스납 효과 같은 거. 나는 외곽 같은 거 안 사. 나는 속물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난 더 비싼 거 주고 더 비싸면 비쌀수록 사는 그런 그 스납 효과를 수반한 고가 주택, 프리미엄 지역의 지역 수준이 높은 지역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뭐 이사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상속이나 증여 10년간 또 이제 부모 자식 배우자 자기 뭐 남편이나 부인한테 하면 6억까지 비과세고, 직계 뭐 비속한테 하면 5천만 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과세 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증여를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식 놈이 이제 뭐 임대주택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사철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로 이제 집객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투기 세력들의 특히 보면은 이제 그 개딸 같은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티가 나요. 그 인간들은 참 나 딱 보면 그냥 개딸이야. 개딸 같은 애들이야. 와갖고 그냥 지랄 꼴값 떠는, 그냥 다 이런 이것도 다 투기 세력들이거든요. 이게 그 엄벌을 쳐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또 투기하는 사람들 뭐 주택을, 그러니까 이제 뭐 퇴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줘서 그것들이 이제 무주택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이제 출구를 좀 열어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지만, 다주택자들이 고의로 막 투기를 한다거나 투기 세력들과 가담해서 막 개딸들하고 가담해서 막 지랄 꼴값을 떠는 거는 제세 공과금까지 징벌적으로 부담을 줘야 된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세금도 징벌적으로, 공과금도 징벌적으로 후려 때려서 주택은 절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이 사회에 문재인이가 지금 학습효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사회에 학습효과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길어졌는데 특정한 지역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특정한 지역이라 하면 돈 놓고 돈 먹는 지역 있잖아요. 지역 수준이 높은데 강남, 뭐 송파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데 뭐 성동도 요즘에 뜬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돈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손바뀜을 하고 지역 수준 모든 그런 어떤 사회 편의 시설들이 집객된 그런 특수한 지역을 빼고는 절대 모든 변수들이 집값이 계속 인플레 정도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집값이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는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조급함을 낼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보게 됐는데요. 너무 여기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포드, 수저원 손실에도 뭐 전기차, 뭐 AI가 지금 당장 계속 인풋은 있지만 뭐 그 인풋에 뭐 대비한 어떤 레비뉴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뭐 시대 흐름이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머니투데이 한번 볼게요. 머니투데이. 금리나 확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테마주 18% 급등 올라탔는데 하루 만에 뚝뚝 테마주 강풍주의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돈 풀어서 유동성 장세였다면은 이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테마성 그런 종목들은 뭐 여지없이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유동성으로 증시를 견인했다면 이제 실적이 수반돼야지만 그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기본적인 뭐 이치니까요. 네. 동아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북회 왜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문제가 많죠 이게. 그냥 뭐 사회적 원로라면은 이 협치하고 화합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해야 되는데 지가 마치 무슨 엄청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반대급부로 어떤 완력을 행사하고 이런 짓거리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나이를 처먹으면 처먹을수록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만 배부른 돼지가 물론 내가 욕심은 내야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욕심을 넘어서는 탐욕은 나 혼자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른들이. 지금 좌파주의가 뭐예요? 좌폭들이. 좌파를 가장한 폭력주의자들이. 지 배떼지만 강성노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페미. 이런 것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또 민주당, 기타 또 약간 종북 비슷한 그런 좌익 단체들. 그거 뭐예요, 결국은? 나만 내 배떼지만 부르고 한 세상 그냥 내 배떼지만 부르고 떠나고 싶다. 다음 세대가 뒤지든 말든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쳐누리다가 나만 잘 처먹고 잘 살면 뒤지면 끝이다. 이런 주의잖아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네. 이제 청담동 이거 좀 얘기 좀 안 했어.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코로나 양성 자가격리. 근데 코로나 이 앞에 이제 코로나 양성 때문에 자가격리 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행정법에 보면은 뭐 재량권이나 기속재량, 자유재량, 뭐 기속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청, 뭐 영조물, 행정청, 행정처분, 행정작용 이런 것, 그다음에 행정법 일반 원칙, 비례 원칙, 뭐 신뢰 보호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등. 행정청의 수장은요, 막강한 행정 재량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정 재량권은요, 그게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합법적이지만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그 성남 백현동의 지구 단위 계획은요, 성남시장의 권능이거든요. 국토부나 이런 개똥에 아무도 개입을 못해요. 성남시장이 지구 단위 계획 써요. 성남시의 지구 단위 계획에 옛날에 보면은 그 백현동 그 아파트 부지가 뭐로 돼 있었냐면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 돼 있어요. 이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명명한 거는요, 사실상 우리 왜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시설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공법상 제한사항이 엄청 거의 하이 레벨, 최상위 레벨이라는 거예요. 거의 사익은 침해되는 거죠.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익을 완전 침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거든요. 이거를요, 여기는 이제 교육 연구시설밖에 못 짓는 거지. 근데 이거를 준주거지역으로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옹벽도 이격거리도 무시하고, 공공임대주택도 100%를 줘야 되는데 10%로 줄여버리고. 왜냐면 이게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임대주택, 우리 그 또 개딸 같은 애들이 또 그러잖아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라, 저쪽으로 다니지 마라. 정말 개 지랄을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공임대주택 뺀 거거든요. 이분은요, 스스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발 스스로 좀 격리를 해주세요. 바이든 1%만 닮으세요. 바이든 아름다운 권력 이양 아닙니까?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권력 이양이 아니겠어요? 1%만 닮아도 나는 이재명을 지지할 겁니다. 저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스스로 격리 좀 하십시오.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